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음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술입니다. 술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지금같이 연말이 되면 술을 마실 일도 많고 또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예의상 안 나가기도 그렇고 술 자체가 받지를 않는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시는데 또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상 아니면 종교상 술을 안 마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술은 에탄올이 함유된 음료를 말하죠. 역사를 보면 기원전 9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쪽의 지역에서 맥주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술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추를 해보면 과일 같은 게 지나치게 익으면서 과일에 있는 당분이 효모를 만나서 이 효모가 당분을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익은 과일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 술로 발효가 되어서 생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과일의 천연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이 에탄올은 여러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나 곡류 이런 당분에서 효모가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성되기도 하고 석유에서도 에탄올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곡류, 특히 옥수수의 기반으로 에탄올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큰 부류를 보면은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뉩니다. 발효주라는 것은 역사상 가장 처음 개발된 방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소를 차단해서 효모가 무기호흡을 하게 되면 당분을 에탄올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발효주는 곡주와 과실주 등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즉 곡물이나 과일즙이 효모에게 일을 시켜서 술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술을 발효를 할 때는 효모가 이 발효된 술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알코올 농도가 약 20%까지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발효주, 곡주나 과실주는 18도를 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증류주는 어떨까요? 증류주가 나오기 전에 아주 옛날부터 하던 방식이 에탄올을 끓이는 게 아니라 에탄올을 더 차갑게 해서 어는 점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고 술의 농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에탄올은 마이너스 114도에서 얼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00도 이하에서 얼기 때문에 어는 과정에서 물이 먼저 얼어버리죠. 그러면 그 얼음을 좀 떼내면 에탄올의 농도가 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얼리는 것보다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끓는 점을 이용해서 증류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효주에서 나온 이 에탄올을 한 번 더 끓이게 되는 것이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이기 때문에 약 80도만 끓이더라도 에탄올은 이미 기화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기화된 에탄올을 모아서 냉각을 시키고 다시 액화를 시키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정류를 하게 되면 점점 농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류주로 도수를 높인 술이 보리싹을 가지고 만든 증류주가 위스키, 과실을 가지고 증류주를 만든 것이 브랜디, 그리고 쌀을 가지고 만든 것을 소주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은 알코올과 각종 화학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으로 먼저 운반이 되어서 분해가 되게 되는데 분해가 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아세트산을 거쳐 나중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술에 있는 에탄올은 우리 몸에서 대사를 될 때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어서 물은 소변으로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호흡기에서 내뱉는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간을 한 번만 통과한다고 모두 다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알코올에서 중간 생성 물질이 다시 한번 심장을 통해서 각 부위로 보내지게 되고 간에서 여러 번 분해가 되면서 혈액 속에서 대사가 되어서 소멸이 됩니다. 결국 간이 나쁜 사람일수록 이런 중간 대사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에서 점점 오랫동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숙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발암물질이기도 하며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하는 ALDH,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네이스라는 것이 만약에 이 효소가 부족하다 하면 얼굴이 금방 붉어지게 되면서 분해가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간에서 많이 좀 축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알코올은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는 성질이 있는데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말초 지방에 있는 이 지방 조직도 좀 분해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분해된 지방산은 다시 간으로 운반되어서 간의 지방에 쌓여서 이것을 지방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은 담배의 니코틴처럼 중독성, 의존성이 있는 물질로서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니코틴과 마찬가지로 마약으로 분류되는 술이 마약인 셈인 것이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줄이고, 감각을 줄여서 무디게 만들고, 감각의 입력 에너지를 줄여서 진정 효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떴던 감정을, 두려운 감정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니코틴이나 알코올 같은 이런 마약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술에는 이런 알코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 화학 물질과 맛, 향, 색깔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화학 첨가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를 볼까요? 소주의 원료 중에 에틸카르바메이트라는 우레탄이라는 석유의 부산물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합성 화학 물질이며, 우리가 주로 시중에서 마시는 희석식 화학 소주에는 원래 아무런 맛도 향도 없기 때문에 소주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아스파르탐이라는 물질을 쓰게 되는데, 이 아스파르탐도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화학 물질이자 발암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론 술 자체가 발암 물질이긴 하지만 이 원료 안에 또 아스파르탐이 발암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또 막걸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누르스름한 이 색깔, 효모가 발효한 이 색깔이 좀 보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성 염소로 표백을 해서 하얗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너무 하얗면 표백제를 썼을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효모를 이용을 하면 이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산물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산화황을 또 썼게 되고요. 또 효모화와 균류를 죽여서 더 이상 발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브르산을 또 쓰게 되고, 단백질을 일부 제거를 하기 위해서 나트륨 알지네이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술을 부드러운 걸 다들 찾기 때문에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알지네이트, 알긴산을 쓰기도 하고, 막걸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색을 막기 위해서 암모늄, 아황산 나트륨, 캐러멜 같은 이런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알코올 위에도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는 어떨까요? 맥주는 우리가 보리를 가지고 발효하는 것은 다들 아실 건데, 이 보리가 어떻게 키워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보리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리를 키울 때 제초제를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실제 맥주에도 성분이 검출이 된다고 하죠. 결국 보리에서 제초제를 썼기 때문에 이게 검출이 되는 게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맥주를 마신다는 것은 알코올과 함께 농약을 같이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글리포세이트는 굉장히 강한 농약이기 때문에 제초되지 말아야 할 작물까지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를, 이런 농약을 계속 뿌리게 되면 보리가 내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보리는 내성이 생겨서 살아남지만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보리에서 나온 메가를 가지고 발효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맥주 성분에 글리포세이트의 성분이 검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글리포세이트는 어떻게 제초제 역할을 하게 되냐면 곤충의 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결국 사람보다 훨씬 작은 곤충이라서 그런 거지, 우리 몸에 글리포세이트가 계속 쌓이게 되면 신경계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걸리나 소주나 그리고 맥주를 마시고 숙취에 시달린다, 숙취가 심하다 라는 뜻은 결국 간이 그만큼 해독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고, 그만큼 유해 물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숙취가 심한 술은 위험한 술인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것을 각오하고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숙취가 심할수록 나쁜 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청자분들께서 술에 관련된 것을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술 자체가 여러 나라에서 식품으로 분류가 되지를 않아서 식품 첨가제를 라벨에 표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각종 수백 가지 화학물을 쓰더라도 약을 어떤 성분을 썼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과 마약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마약성 발암물질입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입안이나 소장이 있는 점막을 통해서 인체 조직에 쉽게 침투를 하여서 쌓이게 되면 림프 오염을 만들고, 이 림프 오염에서 결과적으로는 바람을 만드는 발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성 물질인 이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를 하게 되는데,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를 하지만 이 아세트알데가 강한 독성을 가져서 DNA 복제를 방해를 한다든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DNA에 고장을 일으켜서 암을 일으키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소주에 있는 에탄올과 단맛을 내는 아스팔탐, 그리고 맥주에 있는 제초제, 결국 술이라는 발암물질과 농약과 아스팔탐이란 발암물질 등 수많은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이 진짜 폭탄처럼 들어있는 폭탄 쓰레기 화학물질을 같이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술에 있는 에탄올은 의학적으로는 살균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에 있는 세포막의 층을 녹여서 안에 있는 물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세포막을 파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미생물을 죽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 등에 적절한 농도의 알코올을 쓰게 되면 살균을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살균제와 소독제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술을 왜 마시게 됐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마시고 싶으니까, 맛이 좋아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라는 여러 가지 표면적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술을 마시게 되는 내면적 이유는 결국 술을 마심으로써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내면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술을 시작할 때는 누군가한테서 배워서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술 자체에 있는 에탄올이 대뇌 피질의 활동을 점점 억제를 해서 대뇌가 이성적 사고를 못하도록 술이 점점 알코올 농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대뇌라는 것은 이성적 사고도 하고 감정의 표출을 막아주는 억제를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일을 하다가 감정 표출을 하게 되면 일을 같이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술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대뇌 피질의 활동이 점점 줄게 되고, 그러면 억눌려 있던 림빅 시스템에 있는 변연계에 있는 수많은 감정의 전달 물질들이 억눌려 있다가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게 되면 이런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정의 표출을 말로 많이 한다든지 얼굴의 표정으로 인상을 쓴다든지 그리고 행동을 과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대뇌 피질의 이런 억제를 하게 되면 또 잠이 와서 졸려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에 내적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이 감정의 표출을 하기 위해서 대뇌 피질 억제를 시키고 점점 술에 의존하면서 술 중독으로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술에 의한, 에탄올에 의한 감정 해소법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일까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술을 같이 마시다가 취한 동료가 굉장히 예민한 말을 퍼뜨려서 분위기를 흩뜨리기도 하고, 또 토를 한다든지 집까지 데려다 준다든지 블랙아웃 현상으로 필름이 끊긴다든지 이러면서 결국 자기의 이미지를 주위 분들한테 망신을 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이런 것이 부지기로 많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이런 술에 의한 감정 해소는 그 당시 감정만 해소될 뿐이지 결국 자기의 이미지에도 좋지도 않고, 또 몸에도 알코올과 각 수백 가지 화학물질이 있어서 림프 오염이 되어서 간에 부담을 주어서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글림프 시스템에도 술이 비비비를 잘 통과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신도 혼란스럽게 또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몸에도 마음에도 좋지 않고 심지어 친구에게도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에게도 남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 술인데, 그래도 혀끝의 그 맛의 쾌락과 목 넘김과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일시적인 그 방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가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왜 술을 마시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불편한 감정은 왜 불편해서 꼭 억눌렸을까요? 결국 상대방이 나를 가둔다는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상사가 지시를 나에게 하면
상사가 나를 가둔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 부모가 나를 가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상사로부터, 부모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방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가둔다는 느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상사나 부모나 그런 친구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자세히 귀담아서 듣게 되면 결국 나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하기 귀찮아서 그 일을 안 한다든지 공부를 안 한다든지, 조금만 일을 하고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조금만 공부를 하고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나의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조금만 일을 하고 조금만 공부를 하고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이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나의 욕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술을 마실 게 아니라, 그 아까운 시간 동안 유해 물질을 마실 게 아니라 나의 발전을, 내가 좀 더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썼더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일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잠시 감정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술에 의존하기보다 왜 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서 술에 의존하는 그 시간에 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은 의존성이 있는 마약성 물질이고, 몸에 바람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고, 대뇌에 글림프를 오염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치매를 빨리 오도록 하는, 몸에도 정신에도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도 결국 피해를 입혀서 나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백해무익한 술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두 가지 장점은 입안에 들어갈 때 그 맛의 느낌과 잠시의 그 시간 동안의 감정 해소만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맛과 감정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실지, 아니면 연말에 이 소중한 시간을 발전의 계기로 삼으실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